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자 태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우리 태 기자님께서 네. 처음 나오셔서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냥 티를 낸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도 1초라도 더 화면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먹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유, 야, 전문 용어 저기, 나오고 가지고. 근데 이게- 박 의원님께서 안 보이세요. 박 의원님께서 네네. 개인적인 개인 사정으로 네, 이것만 좀 빠지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태상호 기자님께서 대신 자리를 이제 나와 주셨습니다. 아유, 하마터면 차지해 주셨습니다라고 할 뻔했네요. 네. 이번 시간은 우크라이나 전황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시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황은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어두워지고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 11월 작년 11월 네네. 헤르손을 탈환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아주 대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 밀어붙이려고 지금 대공세 연말에 준비 중이죠. 연말에 무인 드론 이용해서 생활 시설, 민간 시설들을 타격을 했던 게 결국은 누적이 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보도가 안 되긴 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군도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부상으로 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인구 수는 거의 3배가 많을 테니까 그렇죠. 러시아와 적다고 해도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은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량전을 한다면 사실 이제 러시아 쪽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측을 벗어난 거는 러시아가 이렇게 인명 피해에 무심할 것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도네츠크 그다음에 루안스크 전선에서 거의 뭐 수십 차례 크고 작은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제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술 먹고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약을 먹고 네, 오는 게 그렇죠. 아닌가. 지금 하루에 1,100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났는데 이 손실을 그냥 감수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군이.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워낙에 체급 차이가 큰 맞습니다. 나라들의 전쟁이었어요. 러시아는 자타공인 뭐 세계 2위급 나라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20위권 밖의 나라인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명분도 있고 그렇죠. 서방 세계에서 지원. 많이 도와주니까 지금 잘 버티고 잘 싸우고 있었는데, 체급 차이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전 공세를 나와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전차를 서방에 이제 지원해 달라라고 계속 이제 애타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전 세계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이제 서방 EU나 이제 나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연초부터 이제 전차 지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실제로 이제 전차를 지원해주기 지원해주겠다라고 예. 결정을 네, 내렸죠.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러시아 전차가 파괴되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네. 우크라이나 전차와 장갑차도 생각보다 많이 손실을 봤거든요. 러시아 쪽 매체 보면은 그 영상들이 SNS에도 공개되고 있고 꽤 나오고, 드디어 그 크라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래 차체가 K9인 거. 그것도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노획해서 영상 찍은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바흐무트를 사실상 지금 함락당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또 위기에 처했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제일 핫한 곳이 바로 바흐무트 이 전역이잖아요. 근데 서방 세계, 특히 미국 쪽 연구가들은 도대체 왜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 발이 묶여 있는지 모르겠다. 뭐 교통이 오지고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곳은 사실이나 오히려 뭐 국토가 넓으니까 그렇죠. 더 좋은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후퇴해서 러시아군의 피해를 더 강요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연구가들끼리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또 가오가 정신을 자존심. 지배하는 네, 사람들이라서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슬라브적인 문제가 그런 예. 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1차 세계대전처럼 소모전이 되는데, 그러면 덩치 큰 사람이 이기게 되죠. 그렇죠. 심지어 지금 참호전 상황이 보이고, 저는 차라리 그 헤르손하고 마리우폴 사이에 중간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 3월 이후까지로 좀 보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차들이 이제 속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네네. 가장 많이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이제 독일제 레오파드 2, 그다음에 영국의 챌린저 2도 소수지만 들어갈 것 같고, 또 미국이 이제 계속 압박을 넣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에이브럼스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독일 압박용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국하고 미국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스탠스였고, 독일은 확전 때문에 우리는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보고 있었죠. 간 보고 있었죠. 간을 보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구체적인 전차의 대수까지 이야기를 해버렸고, 또 독일이 살짝씩 좀 떳떳하지 못한 짓을 그렇죠. 네네. 이 책상 밑으로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72시간서부터. 사실상 예. 등 떠밀려서 지금 하는 양상이 있죠, 독일로서는. 그리고 이제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땅이 굳어지면 어느 쪽이든
공세를 취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공세를 하기 위해서도 전차가 필요하고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도 전차가 필요한데 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 레오파드 지금 들어가는 게 1, 2, 그다음에 챌린저 2, 그다음에 M1 에이브럼스가 들어가면 한 대수가 지금 한 300대 뭐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일단 100대 정도. 그렇죠. 요 정도 물량이 들어가면 전세를 하이마스처럼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전차가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전차가 게임 체인저가 될 그렇죠. 거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병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옥이 펼쳐질 맞습니다. 수도 있죠. 게다가 이 지금 전차의 대수가 정확하게 딱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대강 보면은 뭐 M1A2가 뭐 1개 대대급, 대대. 레오파드 2가 1개 대대급, 그리고 챌린저 2가 1개 중대급, 그리고 레오파드 1이 100대 이상 네. 들어가서 그렇게 뭐 좀 전차 전력이 구성이 될 것 같긴 하나 문제가 이겁니다. 전차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전의 양상이 너무 빨리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전차 대 전차로 붙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간이 파괴돼서 전차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고 그거 말고도 생존성 강화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전투 공격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얼마나 잘 땡기냐. 그래서 러시아 전차가 딱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러시아 전차가 지금 박살나는 게 전차한테 맞아서 박살난 게 아니거든요. 다 포병한테 그 맞죠. 지역을 제압한 대전차 미사일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드론이 위치를 찍어주면 바로 포격이 날아와서 그걸 제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예. 뭐 대전차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또한 또 미국의 좌표를 찍어주는 그렇죠. 그 기술력으로 거의 그 승리를 도움도 많이 받고 있죠. 쟁취를 했잖아요. 미국 네. 이거를 아예 우크라이나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렇죠. 좀 뭐 네. 사실은 미국- 스타링크가 많은 도움도 주고 있고. 미국은 좌표를 찍어준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정보를 줬고 정보를 줬고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타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좌표를 흘렸겠죠. 좌표가 포함된 정보를 주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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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지만 정보의 좌표를 세계는 줬다라고 드론 뭐, 자체도 뭐 터키지였다. 그렇죠. 중국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보의 세계는 항상 모호한 법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차 지원에 대해서 3.5세대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것이 이런 전차의 다양화 문제가 된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차의 다양화는 결국은 전차들을 보급이 다른- 빡세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다른 전차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포탄의 또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심지어 챌린저 전차는 영국만이 쓰는 포를 쓰기 때문에 예. 네, 나토 120mm가 아니라 영국제 120mm 그렇죠. 포를 쓰거든요. 그래서 포탄부터 틀립니다. 예, 결국 공유가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보더라고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차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전차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느냐가 가장 예. 중요하다고 이제 태 기자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당연히 병차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차 공여가 결정되기 전부터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관건은 야전 정비일 거예요. 전차가 진짜 수많은 이유로 고장이 나고 정비를 하는데 이게 내가 다루던 전차였으면 나와서 그냥 고치는데 생전 못 보는 서방제 전차일 거 아니에요. 매뉴얼 새로 받아서 특히 M1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닥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딱 봐도 수치상으로 봐도 레오파드 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탄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105mm 강선포 사용하잖아요. 그 포탄이 재고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1 자체도 인형 부품이 별로 없는 전차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챌린저 2 전차도 포탄 따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주력 전차는 T-64 VB 그렇죠. 계열인데 운영 승무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서방 세계 전차는 4명이지 4명. 않습니까? 네. 그럼 운영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에다 이제 숙련된 전차병이 부족하니까 그걸 또 어떻게 빨리 채우냐는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히 M1A2 같은 거 받으면은 그 3시간에 한 번씩 가솔린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JP 연료 같은 거, JP2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제일 문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백곰 사업으로 그 러시아 장비들을 일부 가져와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 단위 부대로 찢어져서 그렇죠. 투입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뭐 없죠. 방법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대, 열몇 대 그리고 뭐 제대로 부대가 구성될 수 있는 건 레오파드 1 전차뿐이 없는데 맞습니다. 레오파드 1 전차는 2세대급이고 약점이 좀 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전차 문제 해결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얘기를 했던 게 전투기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하루 만에 네.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 정상을 다 네, 만났어요. 그 나라를 방문을 해서. 그렇죠. EU를 그냥 완전 돌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EU 27개국 정상들 앞에서 정 작가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기 중앙기에 지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투기 네.
이 전투기가 오히려 게임 챌린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꽤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 전투기가 과연 지원이 될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전투기 지원 여부 이전에 전투기가 어떤 기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A10 얘기 나왔지만 A10은 제공권이 장악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무기고 그렇죠. 힘들죠. 그건.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F-16 초기형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F-16 AB형, 예, AB형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16 같은 경우는 서방제 표준 전투기에 가깝고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비 인력, 그다음에 조종사도 사실은 이제 미국 어딘가에서 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어서 이 전투기 공여 얘기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전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차보다 정비하기 훨씬 더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띄우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 조종사가 이 전투기를 자기 몸처럼 다룰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또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 기자님은? 일단은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정말 요새 인지전이 정교하게 진행이 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투기를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영상이 올라왔나요?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네. 자신에게 3개월만 주면 F-16을 기가 막히게 몰 수 있다. 네. 이렇게 호소한 거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게다가 이 어떻게 보면 좀 친 우크라이나 쪽 그 조종사들이 서방 세계 조종사들이 그렇죠. F-16은 이 조종사 글러브 같은 그런 기체다. 그래서 조금만 센스 있는 사람이면 센스 있는 조종사면 충분히 몰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방 후방 가릴 거 없이 압박을 주고 있죠. 목에다가 줄매서 묶고 가는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전투기를 제공하는 거는 전차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용하는 공군 전력 그리고 대공 전력하고도 다 이거를 맞춰야 연계를 해야 네. 되고 IFF도 조정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전차보다 몇 배의 노력과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 정비 인력을 어떻게 할까 가장 크게 문제예요. 제일 이 얘기가 나오고 목 뒤를 잡는 사람들이 누굴 거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진짜 받아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그 F-16을 만든 나라의 기술진들이 제일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이제 가야 될 수 있고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F-16이 비행대대급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를 어느 발진 기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우크라이나 뭐 내부에서 해서 뭐 동부라든지 아니면 크림반도 아니면 또 벨라루스가 최근에 다시 키이우를 노리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쪽 전선도 괜찮고. 네. 근데 우리가 조금 그 다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네. 그 전에 바닥을 어떻게 다져놓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대대가 들어가느냐 뭐 수량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만 생기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게 아니냐. 그렇죠. 생각. 토양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예, 있으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급해지면서 전차와 중화기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방의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라스푸티치가 끝나면 공세를 취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러시아가 침공 1주년이 되는 2월 24일 즈음에 대대적으로 공세를 할 거 아니냐라는 그때까지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병력 30만의 전차 2,000대 정도를 지금 축차 투입을 해서 전과 확대를 할 거다라는 추측들이 있죠. 아니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추산을 했는데 전차 1,800대, 장갑차 3,900대, 화포 2,700문, 다연장 로켓 810대, 전투기 400대, 헬기 300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지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마음가짐도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벨라루스에서 네. 훈련하다가 자기네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경우가 거의 공개 훈련하다가 다반사였다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번에는 거의 한 12월 1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략하기 위해서 아예 훈련을 하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자체를 아예 완전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러시아가 공격을 할 것이고 이 전황이 꽤 많이 바뀔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을 한 가지씩 드려볼게요. 이 기자님한테 질문하면은 러시아가 공격을 위한 전력을 계속 모아두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방향이 문제겠죠? 네,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동부전선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그냥 전과 확대를 노릴 거냐. 뭐 도네츠크 쪽으로 그러니까 도네츠크를 팔 거냐.
아니면은 뭐 헤르손이나 그 남부 쪽 크림반도를 살리는 쪽으로 진격을 할 거냐. 쉽게 말하면 이게 쿠르스크 전차전이 지금 예상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스탈린도 히틀러도 서로 공격할 건 알았어요. 어디를 공격할지. 어디를 공격하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도박을 걸었던 건데 심지어 쿠르스크 전차전은 독일이 먼저 공세를 시작했는데 정작 포격 개시한 건 러시아가 그렇죠. 먼저, 소련이 먼저 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2월이나 3월에 있을 공세, 양측의 공세가 결국은 전쟁 후반부를 결정할 거다라는 예측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태 기자님 질문은 지금 전세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2월이나 3월 이제 3월에 러시아가 공세를 취한다면 성과를 거둘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돈좌가 될 것 같나요? 지금 이 첩보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정보로 가공이 되고 있는데 이 대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전격전을 한번 할 수 있는 쿠르스크. 그런 네. 그런 전력이거든요. 전차의 대수도 그렇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전투기와 헬기 그렇죠. 그리고 포경 전력이거든요. 전차가 뭐 2,000대 가깝다고 하면은 그때 쿠르스크 전차전 할 때 양쪽 전차 3,500대 정도가 그렇죠.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뭐 거의 러시아 측은 똑같은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병력 수는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장비의 수를 보면 30만 명 넘는 병력이 모여야지 이것들을 그렇죠. 효과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에 그리고 30만 명을 지금 넣어서 뭔가 공세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전을 실시해도 아주 전략적으로 잘 실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공격 방향이 어디가 될 거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면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지금 이 공세를 기획하는 사람이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고 효과적인 이 휴전 협상을 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러시아가 등치가 큰 나라긴 하지만 30만 명이 녹아나면은 이건 방법이 답도 없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세가 실패하면 러시아도 쉽지 않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타격이 겁니다. 되겠죠,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전투 자체가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전투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종전을 당길 수 있는 전투가 되는 거죠. 24년 되면 미국도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이고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성과가 안 나면 지치었다거나 우리가 왜 지원해 줘야 돼라는 식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3년도 후반부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협상 테이블을 진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2023년 2월이나 3월 양쪽이 어느 쪽의 공세가 나서고 그다음에 공세 파급 효과에 따라서 이제 23년도 후반부에 이제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전 관련한 얘기에서는 태상호 기자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고 인력 문제가 또 있는 그렇죠. 거죠. 얼마 전에 지금 흥미로운 또 보도가 미국에서 나온 게 그 세이머 허시 기자로 그 미라이 학살 사건 네. 보도했던 그 기자가 그 또 관타나모 그 폭로했던? 이라크 포로 학대 폭로했던 기자가 지금 스트롬 가스관이 작년 9월에 터졌는데 네. 이거 사실 CIA가 한 거다. 아, 그 얘기도 했거든요. 미국 정부는 뭐 절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보이고 있다. 이 사람이 보도한 것 중에 틀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자신을 갖고 첩보를 모은 다음에 터뜨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결국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을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이미 작년 가을에 흔들어 놨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럽에서 자원을 가지고 뭔가 흔들려고 했었는데 또 이번 겨울도 좀 따뜻했고 네, 유럽 따뜻했어요. 생각보다 네. 크게 영향을 많이 못 줬죠. 근데 어떻게 있죠. 보면은 이걸 미국 언론이 터뜨렸다는 거는 미국이 그만큼 패권 경쟁에 좀 여유가 있고 자신 있다라는 저는 체제 경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국가가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다. 이제 결정될 거다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체 전황은 거의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요청, 전투기, 그다음에 전차를 지원할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다음에 러시아가 2월이나 3월쯤에 어떤 식으로 공세에 나설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이게 게임을 다루는 것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죄책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좀 현대전에 좀 무겁습니다. 어두운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스트레스를 또 취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선 뭐 적과 아군이 없다, 뭐 강한 쪽이 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됐으면 체제 경쟁이라든지 뭐 냉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그중에 그 안에서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잘 타고 흐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좀 맞춰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